벌써 끝날 때가 다 됐다, 그죠? 네. 근데 사람이 제법 없는데? 이게 농번기라 하시면서요. 그래,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저도 아침에 어저께 사실은 밤에까지 세미나 뒤치다거리를 하고 이렇게 멀쩡사 탄원스님 세미나 그거 제가 아침부터 새가 빠지게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처리하고 한화상도 하나 만들고 처리를 했고 그래서 새벽에 울산으로 내려왔다가 또 자재병원 누행스님 그쪽 팀 거기 우문사 선생님들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아침에 들렸다가 한탕 하고 힘 좀 빼고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불상 얘기를 좀 해드릴까?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 PPT 진짜 엉간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로 해드리면 또 말로 때우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PPT를 해탁해서 그냥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들. 불상에 대한 이야기. 원래 제가 뭐 불상도 합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보이죠? 제 취급 종목 중에 불상도 있습니다. 불교미술에 이제 4가지 범주가 있는데 불화, 그 다음에 이제 불상, 건축, 공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불화는 불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게 이제 불상. 불상 갖고도 책을 하나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건축까지만 3개만 만들 생각이에요. 공예는 너무 이게 잡다리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잘 안 팔릴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 특징상 그래서 이렇게 뭐 산치탑 탑이 먼저일까? 불상이 먼저일까요? 왜? 그냥 던져보세요. 관계 없어요. 부처님이 불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전에는 불상 만들면 되잖아요. 너무 이게 위대하신 분이라서 감히 이게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요? 지식인들인데? 그럼 탑은 언제 생겼을까요? 탑은 언제 생겼을까요?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을 때? 네, 조발탑. 머리카락 탑. 제일 먼저 있었던 탑은 언제냐면 부처님 깨닫자마자 제위와 팔이라고 하는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 그 부다가에 계실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행자가 있으면 거기다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수호해줄 대상 무역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무역을 하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용으로 뭔가를 좀 주세요. 이랬더니 머리카락을 뽑아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서 대박이 나서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가 봐 이러면서 탑을 만들었다는. 그게 미얀마에 가보면 쉐다본 파고다. 미얀마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한 분도? 예. 진짜요? 야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열심히 귤만 타신 것 같아요. 그게 탑이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가서 쉐다본 파고다를 가면 미얀마가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거기 이제 뭐 미얀마 버머 너무 옛날 발음이 나오는데 미얀마가 어마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뭐 라오스 이렇게 베트남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그 탑은 탑돌이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탑이 커서 3바퀴 돌면 이게 쑤십니다. 그 정도로 탑이 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온 게 미얀마다.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예, 이거 못 들어보면 재미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구랍니다. 구랍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탑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건 어디 있냐면요. 지금 저 파키스탄 옆에 가면
파키스탄 옆에 가면 그 탈레반 있는 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쪽하고 저 중앙아시아 저쪽에 저 어디야? 그 위쪽에 근처에 보면 발흐라고 있어요. 발흐 그쪽에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정반대쪽이에요. 동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도에서는 서쪽 무역을 했지 동쪽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속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맞다. 바르가 맞다.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대탕서롭게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얘기를 적어놔요. 적어놔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역적으로. 근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네 불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합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탑이 만들어진다. 그거는 그 뼈탑인 거고, 그 전에 부처님과 관련된 이런 기념탑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손톱에서 시작되는 그런 탑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인도 문화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나가냐면 일반 평민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2300년 전까지는 누가 나가냐면 귀족들만 전쟁에 나갑니다. 영화 배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족이 마차, 옛날에 그 전차라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말도 자기가 다 지참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마부까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차에 타고 앞에서 말을 몰면 뒤에서 활을 땡기는, 그게 예전 전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족만 참석하고 일반인은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 귀족 전쟁의 양상 때문에 나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제 좀 가진 사람들의 책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귀족들을 전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 아니면 왕자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왕이 나이가 많으면 이끌고 못 나가요. 나갔다가 화살 한 방 맞았고 픽 쓰러져 버리면 나라가 망하는데, 고대 전투는 아시다시피 장기판입니다. 바둑판이 아니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경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왕 아니면 왕자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무술 교육을 받고 전차 교육을 받고, 부처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차 몰기, 그 다음에 활 쏘기, 그 다음에 씨름, 전차에서 되게 전복되는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맨손 경기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뭐 그런 싸움들이 벌어졌었어요. 공자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요. 그래서 구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왕자 겸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섭대. 나 곱게 큰 사람인데 이거 전쟁터에 나가면, 예전에 그리고 고대 전쟁은 덜컥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은 덜컥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울 거야. 미국이 이기겠지. 그러나 북한이 이길 확률이 존재할까요? 거기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예 거의 제로 확률이라고 볼 정도로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덜컥수들이 통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덜컥수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110만이 왔다가 30만 별동대가 쓸려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덜컥수.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또 중요한 덜컥수 뭐가 있냐면 백제 창왕하고 이제 관사수 전투, 신라에서 관사수 전투 했을 때, 그때 성왕이 자기 아들 창을 이렇게 위문하러 왔다가 중간에 이제 잡히는 거죠. 그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무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무력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셔도 돼요. 김유신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김유신가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왕이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백제가 기울게 되는 사실 가장 결정적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덜컥수가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 호신부 같은 거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찾아왔더니 부처님께서 또 뭘 주신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머리카락이 있었네. 우리는 어휴 좀 기다려, 며칠 기다려, 내가 만들 테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면도기나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깎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못 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좀 긴 게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주셨대. 그렇게 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이제 호신물로 딱 가지고 갔더니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대요. 그 뒤부터 이제 따라쟁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도 저도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주시면 안 돼요? 막 절단 나는 거야 머리가 막 뽑다가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주니까 스님들이 이게 또 팽개 수 없습니다.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탑에 모시고 그다음에 개인용 소탑이 있어요. 조그만 탑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율장에 나옵니다. 사본율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탑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탑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육신 중에서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계속 반복돼서 자라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탑,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사리탑, 이런 거는 육신과 관련된 부분의 탑들이고,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된 기념탑도 있어요. 물건과 관련된 기념탑은 뭐냐면 바둑, 지팡이, 물병 이런 것들 당신이 쓰시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는 의미가 남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탑도 하나 있어요. 그건 장소에 대한 탑. 여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데래. 여기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데래. 그건 이제 기념탑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리를 기념하는 탑. 그래서 수습하는 사리탑이고 차이티하는 기념탑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건 대부분 기념탑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진짜 사리는 없는 거고 이제 법신사리라고 해가지고 경전 같은 걸 모셔놓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탑에는 불상이 없어요. 이게 산치, 보파리 산치의 탑. 인도 가보셨어요? 혹시? 그냥 계속 줄만 땄다, 그죠? 이게 조선시대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저기 아쇼카 왕이 만든 탑이에요. 아쇼카 왕이 이제 당신이 사랑한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탑을 만들고. 저런 스토리 얘기하면 또 너무 긴데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이긴 한데 조금 길어. 조금 길어. 그래서 아쇼카 왕이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쇼카 왕이 젊었을 때 저쪽 총독으로 내려가요. 보팔 쪽에 인도 중앙 쪽인데 그쪽에 총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내려왔는데 아쇼카 왕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유는 뭐냐면 지방 총독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것들인가?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 이런 거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지. 하지만 상황을 봐야지. 저 사람은 왕자인데 지금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전두환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 내가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어디 울산시장 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장난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어휴 건강생심이지. 그런데 다 레벨이 있는 건데 수도에서 떨어지면 좀 한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초반에 많이 밀려요. 아쇼카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저쪽에 왔을 때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기분도 들었고 그때 아쇼카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 둘 낳고 마힌다하고 상가미타 나중에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하고 뭐 진기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애 낳고 이제 나중에 임기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쇼카 왕이 인물이 더럽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래를 공양하고 받은 복으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인물이 취해요. 그래서 영 아니래.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기호가 또 다른가 봐. 남자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결과로 애도 둘도 낳고 그러니까 조금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다시 내가 수도로 가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두렁과 성춘향 뭐 비슷하게 뭘 해오겠다.
라고 했지만 심수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해, 여자는 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가니까 까먹었지. 여기 이제 또 뭐 좋은 데로 갔는데 그 생각이 나나? 그래가지고 이제 벙벙벙 하다가 결국 그 마누라가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좀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쇼카왕을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그 망부석 전설의 어떻게 원조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쇼카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인도를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인다하고 상가비타를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그때 보팔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맞다. 너네 엄마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아버지를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참 그게 젊었을 때 그렇게 헤어져야 돼. 그래야 애틋함이 있지. 지금 안 오면 겪고 좋지 뭐. 그냥 던지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불교로 전향해서 아쇼카왕이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슬퍼해요. 그러면서 그 돌아간 자기 부인을 어떻게 추모해 줄까라고 해서 부처님 사리탑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그게 지금 보팔산세 겁나 큽니다. 겁나 큽니다.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탑이고 이 탑에는 불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에 대한 완전성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생각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생각에 따라 달라. 완전한 걸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형상주의, 무형상주의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 탑이 이렇게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사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탑들도 있어요. 주변에 산치 제2탑, 제3탑 뭐 이래가지고 탑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완전한 형상으로 못 만들어? 만들어? 아니 제가 세게 질문하는 거는 특별히 답이 없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나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답 없는 것만 제가 물어볼게. 답이 있는 거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봤다가 퍼뜩 제가 대답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완전한 걸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팀 한 종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니냐? 완전하다면 못 만든다는 그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밀교는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고 선불교나 이런 거는 형상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형상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다나 천연 스님이 목불, 다나 소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눈빛을 보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진도로 못 나가는데 이게 다나 스님이 하루는 저 중국에 다나산이라고 있어요. 다나지모라고 그게 지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나 스님이 한 절에 갔는데 그 주의 스님이 보일러가 막히려고 불을 안 떼줬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법당에 가서 목불을 가져다가 해가지고 아궁 위에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스님이 나중에 새벽에 예불하러 가니까 불상이 없었잖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아궁 위에서 불상이 타고 있네.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뭐 이따구 놈이 다 있노 이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다나 스님이 뭐라고 자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화장을 해서 사리를 찾고 있는 중. 사리 수습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리 수습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불에 사리가 나올 수 있겠냐고.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개떡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나 스님이 아니 사리가 안 나오면 뗄감으로나 쓰지 뭐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형상주의. 형상으로는 부처님을 뭐랄까 할까 친견할 수 없다, 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계통이 금강경 계통, 반야구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밀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만들고. 그리고 이런 형상주의를 대변하는 게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주교.
천주교.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나중에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ET에서 실제로 이걸 했죠. 그랬다가 바티칸에서 막 지랄을 한 거예요.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포스터가 바뀌었어요. 아 진짜 진짜 공감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E.T. 이런 영화 다 기억나시죠? 예. E.T.가 뭔지 딱 오래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 E.T. 몰라요. 에얼리언이나 무슨 뭐 프레데터를 알지. E.T.가 언제적 영화인데 그게 벌써 3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 깝깝한 영화지. 그래서 형상이 맞느냐 뉘형상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걸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 그 말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완전한 걸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든다는 그 자체도 그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어. 그 말도 말이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논점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 논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데는 부처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 이게 이제 조그만 소탑들이거든요. 작은 탑. 그래서 여기 이제 탑 알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식으로 하는 반 무덤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일산. 네, 파르페 꽂아놨습니다. 인도는 불상이나 탑이나 다 양산을 꽂아놔요. 파르페처럼 양산을 꽂아놔요. 왜? 더우니까. 그래서 일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몇 개씩 이렇게 우산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파라솔 가봐요. 2층 파라솔 있죠.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바람 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장식이 있으면 멋있게. 이게 나중에는 33개까지 올라가고 9개까지 올라갔다 33개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기단부에 불상이 나오는 건 훨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탑에서 점점 불상들이 생기는 이제 탑이 이거 후기 모델이에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 훨씬 후기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산치탑 같으면 심플하죠. 이렇게 단순하죠. 부처님을 형상으로 못 만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발바닥 같은 거 형상은 못 만들고 지나가는 자국은 부처님 발바닥에 이렇게 마크 있는 거 아세요? 법륜 뭐 이래가지고 발바닥에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바닥에 있기도 하고 뭐 이래요. 뭐 재밌습니다. 저런 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지나간 자리, 그래서 발바닥 숭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 자국입니다. 발이 아니고 발 자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만들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자국에 대한 흔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발에 이렇게 보면 여러 마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길상, 이렇게 만자, 이게 만자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히틀러 만자. 우리 만자가 아니고 히틀러 만자. 히틀러 만자가 진짜 원형입니다. 우리 만자는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 게 짝퉁입니다. 우리 게 짝퉁. 이유는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오른쪽 중시고 그래서 우만자를 쓰는 거고요. 우리 동아시아 쪽은 좌측 중시예요.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직급으로 좌우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만자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탑돌이 할 때 그저께 어디 가서 얘기해 주니까 탑돌이 할 때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 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그리고 그럼 왼쪽으로 돌면 어떻습니까? 재앙이 됩니다. 안 한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거는 먹는 손, 이거는 닦는 손. 그래서 왼손을 내밀면 이게 매기는 겁니다. 이게 연맥이는 거예요. 뻑큐입니다. 뻑큐. 제가 뭐 찍기도 하고 이러니까 차마 손으로는 못하겠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탑돌이를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거꾸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뭐 악수를 해요. 손을 내밀어요. 이러면 이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상도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두 손으로. 우리는 먹기도 하고 닦기도 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식기를 쓰잖아. 수저하고 젓가락을 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닦던 그 손으로 다시 먹지는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는 손으로 먹으니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이게 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불상도 없고 깨끗하죠. 그리고 탑돌이 했다는 생각, 탑돌이 때문에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탑돌이 흔적.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나무로다가 그 양산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상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불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나올까? 기원 전후쯤 나오나? 이렇게 그 사연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인도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들이 많아요. 저 유목 문화입니다. 의자에 앉는 게. 동아시아에서 의자가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 위진남북주 시대 때 5,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선비, 흉노, 가일, 저강 이렇게 해서 5민족이 유목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의자가 나옵니다. 유목민들은 의자를 쓰고 농경민들은 의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왜 유목민들은 의자를 썼을까? 앉을 공간이 없었어. 자리가.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사는 데 사니까 닦아놓으면 되는데 닦아놓거나 아니면 뭐 앉아도 계속 똑같은 데 쓰면 되는데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의자 생각하시면 돼. 낚시하는 사람이 어디 쭈글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자를 갖고 다니죠. 이렇게 접는 걸 가지고 다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의자가 높지 않아요. 휴대용 의자니까. 그래서 임시의자라서 그 의자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자가 높이가 낮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앞으로 뻗든가. 지금 거사님 같이 이렇게 뻗는 거예요. 약간 뻗어. 근데 이렇게 뻗으면 상대가 만약에 센 사람이면 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가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대에 비해서. 그러면 안 뻗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걷어지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각을 합니다. 다리를. 나중에는 그게 미륵보살의 기본적 도상이 돼요. 다리를 교차합니다. X자로. 그걸 교각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낮은 의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많이 그래요. 의자를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자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의자를 뺍니다. 저 상황에서 의자를 빼버립니다.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의자 빼면 싸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게 법주사에 있는 마의 미륵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자세가 나와요. 의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의자 문화가 일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걸터앉는다고 걸상이에요. 책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책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절을 할 때 이 상대 발에다가 내 머리에 이 정수리를 대는 거예요. 원래는 정수리를 댑니다. 오체투치할 때 정수리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딱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가장 높은 데가 상대의 발에다가. 근데 이게 정수리하고도 하고 이마하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리입니다. 이마가 아니라 정수리. 정수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막 정수리 되면 지금 제가 예전에 드렸던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정수리를 대는 것 때문에 그 최초로 절하는 그림인데 왼쪽 방금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머리를 갖다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림이? 머리 받고 있죠. 그게 정수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마를 대지 정수리 되는 사람 없잖아요. 절할 때 정수리를 대는 사람 없잖아요. 정수리 되면 난리 납니다. 이제 못 꺾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절하는 방식은 엉덩이가 더 들리고 이걸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방식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마도 관계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머리를 대잖아요. 그러면 발목 쪽에 대면 정수리는 발목 쪽에 닿고 이마가 발등에 닿아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손으로다가 저희 발을 만져요. 그게 접불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받들어 올린다 어쩐다 하는데 다 쓸모없는 얘기고 접불종이에요. 부처님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처님 발을 만지는
그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왜 저렇게 앉아있느냐? 이게 더우니까 복사열이 있어요. 땅에. 얘네는 유목민하기도 하고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땅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40도 되는 데서 맨바닥에 앉아있는 거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거하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가 좀 더 낫겠죠. 네. 그래서 탑에 불상이 조금씩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는 모습, 나중에는 점점 커지죠. 그 뒤로 가면 이제는 탑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불상이 탑의 영역을 접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이쪽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상이 없을 때 지금 여기 보이세요? 부처님 어디 있을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발.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쌍카시아에서 내려오시는 부처님의 신통이 두 가지. 제일 큰 신통이 도리천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던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생애에서 보면 네 가지 이게 주기랑 관련된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 성도,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거, 첫 설법,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 탄생하고 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의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재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 재탄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는 기독교는 신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부처님은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열반의 무효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때는 아직 좀 남은 게 있어. 아직 잔여물이 좀 남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드셨을 때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는 열반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각각 기준들이 다릅니다. 단기 같으면 국가를 건설했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단군이 태어났을 때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점마다 달라. 각 기점이 달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중요한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불교가 성립되려면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첫 설법 그게 4대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루미동산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 아라나시 그 다음에 열반하신 수시나가키 이 네 가지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어요. 4+4거든요. 4+4.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가장 부처님 생애에서 대단한 신통을 보이신 데 네 군데. 네 군데. 그래서 왕사성에서 취상조복이라고 술 취한 코끼리를 당신을 시해하려고 제가달타하고 아사세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당신을 시해하려고 할 때 그거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신기한 이야기들 많은데 부처님을 이렇게 양쪽에 길 없는 데다가 딱 부처님이 탁 나가시니까 저쪽에서 코끼리 큰 걸 해가지고 불진시켜가지고 이렇게 충돌로 약간 밟아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신도들이 미리 알지 코끼리 이렇게 막 저기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다른 길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오가 무너지지. 부처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됐다고. 이 세상에 폭력으로서 물질적인 이런 것들로 열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열애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딱 갔잖아. 제자들 딱 데리고 앞에 제자들 있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가니까 코끼리가 막 쉐리 막 정신 못 차리고 뛰어오더래. 앞에 제자들이 쫙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하녀가지고 코끼리가 오니까 이렇게 하늘로 붕 떴대요. 갑자기 이게 앞이 훤해졌대. 그때 유일하게 아난이 막았어요. 아난이 막았어요. 비서실장이었던 아난이 그걸 막아서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보디가드 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 부처님이 저리 비켜라. 그러면서 딱 끼면서 손을 이렇게 딱 냅니다.
딱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그 추상조국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수인이 지금도 이런 수인이 있다. 이거를 시무웨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썰이 있어, 썰이. 하지만 그것도 조금 다른 얘기예요. 원래는 그 스토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이게 아리안족 문화예요. 인사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인사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나중에 불상에도 이게 있고 이게 아리안족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리안족 문화를 표방하고 아리안의 정신을 다시 어떻게 보면 아리안의 영광을 복원하겠다라고 했던 게 히틀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자도 아리안의 마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이걸 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박정희, 이인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끝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이걸 했었어. 그러다 장사 끝. 요즘은 이거 안 해. 요즘 하면 아마 권위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걸 하면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추상조복이라는 왕사성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샬리에서 원후공밀이라고 원숭이 왕이 뭐 꿀을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그 자리는 아닌 거고 그건 인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고 인도 가이드들이 그런 거고 바이샬리에서는 원래 부처님께서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해드리겠다. 수명을 당신이 결정하는 그래서 그런 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원후공밀터로 자꾸 쓰는 거고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위대한 신변 왕사성의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천부라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부라연 부처님이 망고나무 기적 안쉴폭 잡고 길어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이것도 잘 들어봐요. 부처님이 사위성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수행자들의 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 위해서 흰 짝대기를 세워놓고 맨 위에 바루를 하나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보석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저것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그것을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 이제 빈두르존자 신육나한 중에서 나반존자라고도 이렇게 혹시 그 사람이 나반존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빈두르존자예요. 빈두르파라타라고 하는 그 양반이 신통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따버립니다. 신통으로 딱 따서 그랬더니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야 대단한데? 라고 했는데 그 사위섬이라는 데가 특징이 뭐냐면 불교를 씹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씹었냐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통 같은 거나 배우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또 그렇게 씹어요. 그렇게 씹어.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저 사람들은 뭐 그냥 진기한 어떤 술법사들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앞으로는 신통을 쓰지 마라. 승가는 신통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러면 우리 신통을 한번 못 둡시다. 이렇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걸로 경쟁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이미 부처님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부처님한테 우리 한판 뜹시다. 이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망고나무에서 날짜를 잡아서 같이 한번 껴보자. 이렇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승간 밖에 부처님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불법승의 구조에서 승 안에 부처님이냐 승 밖에 부처님이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그래서 망고나무에서 내가 그러면 신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니까 미리 가서 걔네가 그 날짜 되기 전에 망고나무를 다 베었대요. 싹 걷어서 운동장 같이 만들어 놨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처님께서 망고를 하나 들고 갔어요. 들고 와서 거기서 드시고 그 망고 씨를 심었더니 그 자리에서 나무가 쫙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레드선 딱 하니까 그 모든 잎에서 부처님 얼굴이 쫙 나오는 그게 천부라연이에요. 천부라연. 부처님 평생의 가장 위대한 신통. 그래서 그걸 대신변이라고 해요. 대신변, 천부라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라한의 16 신변이라는 게 있어. 18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16가지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착착착 위에서는 물을 내고 아래에서 물을 내고 그다음에 물을 내고 불을 내고 앉고 눕고 걷고 이렇게 하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16가지 콤보로다가 해서 그 상대를 제압하고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요. 도리천으로. 거기가 큰 탑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도 가면 거기에서 누워 있습니다. 길을 받아야 된다. 내가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여기가 에너지가 겁나 좋은데야 이러면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팔자가 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바람에 귤만 따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이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삼배하고 별로 그렇게까지 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일리지가 확 안 납니다. 확 안 납니다. 중국의 용문석굴에 가면 부처님이 14만 불이에요. 거기다가 3번 3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배래요. 40만 배. 하루에 3,000배를 해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따라옵니다. 우리 그냥 몇 번만 해도 그냥 막 그게 마일리지가 터지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이게 복권 명당처럼 딱 어디 찍어서 그 동네야 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신령한 자리인데 거기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이게 심리적으로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영원히 돌아가시는 문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애를 낳고 그 후유증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천에 가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산카시아로. 그때는 걸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불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맨 위에 발자국 하나, 맨 밑에 발자국 이게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산카시아가 4번째 신통의 땅인데 거기는 공여성이라고 해요. 허리 부분 여자들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도를 한번 가시면 제가 그런 걸 그 자리에서 뭔가 썰을 풀면 쏙쏙 들어옵니다. 허리 부분 여자들이 사는 거. 거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 동네에 어떤 나이든 수행자가 있었는데 아니 불교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행자예요. 영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공주들이 이렇게 뛰어놀러 왔더래. 놀다가 수행자가 명상하는 데까지 앞에까지 왔더래. 그런데 되게 희한한 일이지.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났대. 아니, 바라문교는 원래 결혼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저런 결혼 전통이 있고 개신교 같은 전통이 있고 천주교 같은 전통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전통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쪽이고 이런 조계종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는 쪽이고 이게 두 가지 룰이 있어요. 다 어떤 종교라든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걔네를 보고 이렇게 이 늙은 말이 홍당무 밝힌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공주를 하나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 재앙이 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는 이제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술 같은 걸 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주들을 불렀대. 그래서
야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큰딸이 제가 그 영감한테 가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얘기하고 셋째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애가 있대. 제일 조그만 애인데 한 7살 되는가 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네가 그렇게 참 네가 국가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갔더니 그 영감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얘가 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급해서 뭔가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자라나는 새싹을 보냈네.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서 저주를 뽑았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거기 있는 그 나라 그 공녀성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됐대. 노파가 됐대. 그래서 공녀예요. 이렇게 꺾어진 여자, 그러니까 지팡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 공녀성의 저주를 거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가신 뒤로는 저 실제로 그 꼽사가 되는 꼽사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조르증 맞나요? 이렇게 일찍 늙는 거 있잖아요. 조르증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걸어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도 발목만 이렇게 도리천의 하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는 탄생,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첫설법, 열반이라고 하는 생애의 사주기 중에서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하고 플러스 신통 네 가지를 섞어서 인도의 8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카시아 이 사건이 되게 재밌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도리천에서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설법하셨다고. 그때 증일암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지상에 안 계시니까 우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단향 나무를 깎아서 부처님같이 만들었대. 그게 처음 불상이래. 첫 불상. 부처님 당시래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만들었냐면 저 코살라국의 파사이강이 자금으로 약간 자색이 나는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대. 이 얘기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그걸 뭐라고 보냐면 불상이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당겼을 거다.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당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물이 하나도 없고 기원 전후가 돼야 불상이 드디어 유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불상을 아마 그 전에도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 왜? 스님들을 제가 이렇게 절에 살아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 진짜 개성 강한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벼룩 서마를 몰고 가도 스님 셋을 같이 못 데리고 간다. 벼룩 서말이거든요. 그게 제가 살면서 세 집단이 그 용어를 써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세 집단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개성이 강한 거야. 벼룩 서마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 벼룩이 막 튀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스님 셋을 못 데리고 간다는 거거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졸업여행 가면 스님들이 졸업여행을 인도로 가면 갈 때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올 때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안 가! 이래가지고 따라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 근데 그게 세 집단이 쓰더라고요. 하나는 정치인도 그 말을 써요. 정치인들도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교수도 그 말을 쓰더라고요. 교수한테도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교수도 여러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학회비 3만 원 때문에 정년 때까지 대화를 안 해요. 3만 원이 부른 재앙이야. 근데 더 웃긴 건 연구실이 붙어 있어. 근데 과에서 무슨 토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일을 보내요. 옆방인데 요즘은 카톡 보내겠지. 그 메일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메일로 처리를 해. 야, 그거를 한 20년을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 집단이 제일 개성이 강하대. 이게 통제도 잘 안 되고.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당시에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양반들 중에서 부처님 모습대로 이렇게 그려봤거나 만들어봤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내가 미술 같은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좀 그려보는 거 아니요? 뭐 잘 안 하더라도? 그게 이제 유행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절대 없을 리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야, 부모님 그리지 마. 이래도 그냥 손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한번 심심한데 깎아볼까? 내가 원래 조각에 좀 소질이 있는데, 그럼 나무 갖다가 이렇게 쭉쭉 해갖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유행했느냐라고 하는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들어지는 거는 더 빨리 만들었을 거지만, 실제로 그게 유행하는 거는 기원전후, 이렇게 불상. 그게 이제 간다라예요, 간다라. 간다라. 서북인도 쪽, 파키스탄 쪽입니다. 파키스탄. 요번에 이제 총무장 스님께서 탁시라를 갔다 왔다, 파키스탄 쪽에 탁시라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저쪽에서 불상이 만들어지냐면 저쪽에 알렉산더 군대가 들어와요. 알렉산더 군대가.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서 걔네들이 그쪽에 주저앉습니다.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걔네들 전통에는 그리스 로마 신상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불교를 믿게 된 거죠. 거기 주저앉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불교를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상도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불상을 보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고 부처님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헬멧 쓰고 계시잖아. 그리고 저 헬멧도 민자 헬멧입니다. 저 헬멧을 잘 봐야 돼. 나중에는 헬멧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민자 헬멧이야. 그 크기도 똑같고 이게 기원고시도예요. 이게 이제 극보극장자가 기원 정사를 이렇게 고시하겠다 어쩌고 해서 여기 보면 사천왕 문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천왕 문발도 이게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아시죠? 저희 들어오는데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 원래 등치가 되게 큽니다. 저 스토리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깨닫기 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수자타가 우유죽을 공양을 올리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막 그때 혼재된 상태예요. 그래서 니련사랑 강에다가 그 바루를 그 나무바루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띄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나의 깨달음이 멀지 않다면 이 바루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다. 일종의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부처님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그 뒤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 깨닫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리수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꼴을 베는 목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풀 좀 한 단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디다 쓰시게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명상을 하려고요.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풀 이름이 뭡니까? 그게 푸샤라고 하는 풀인데 길상초, 번역하면 길상초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길상이네 길상 이러면서 하는 데부터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 어우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 바로 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 무찰린다 용왕이 갖고 있어요. 무찰린다 용왕이라고 있어. 몰라요? 그 용왕? 무찰린다 용왕이 있어. 용왕. 그 용왕 인도 가면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타나 있어. 있어. 이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자, 근데 갖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아까 그 제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메크스투파가 아니고 미얀마의 쉐다곤파보다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자마자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그 대상들이 제위랑 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양을 딱 올리니까 부처님 바로 걷죠. 나 밖으로 날렸는데 이때
사천왕이 와가지고 바로를 이렇게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천왕이 와서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금바로를 했더니 금은 금도끼 은도끼의 원조라고 했습니다. 아 그건 됐고 이건 됐고 이건 됐고 하다가 나중에 돌바로를 받았대요. 근데 받았는데 문제는 사천왕이니까 넷이잖아요. 누구 건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제 빈정 상할까봐 받으면 다 받고 받으니까 이게 4개가 됐네. 바로가 4개면 어떻게 밥을 먹어? 저글링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바로를 4개를 위로다가 이렇게 폈겠대. 가지고 이거를 짜부를 시켰대. 그래서 인도 바로는 하나의 그릇에 안에 이렇게 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따서 우리나라 바로는 안에서 튀 나오게 만든 거예요. 바로코양 이런 거 템플스테이 가서 안 해보셨어요? 안에서 이렇게 그 러시아 인형 같잖아. 까면 나오고 이렇게 바로라고 하는 걸 이제 받는 그 사천왕이 바로를 바치는 이것도 스토리가 또 굉장히 많아요. 돌바로를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돌바로 누굴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바로는 원래 또 이게 가연성 소재는 쓸 수가 없어요. 예전에 탁발을 배우면 거기에 냄비처럼 그걸 한번 데쳐요. 그 그릇을 그대로 올리고 불 위에다 그대로 올리고 이게 정지라고 하는데 깨끗한 땅, 그러니까 간이부엌 같은 게 있어요. 사원 안에 간이부엌 같은 데가 있어. 거기다가 그것을 그 바루치에 올려놓고 데쳐요. 그 이유는 여러 집 음식이 섞이다 보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식중독이 되면 토사하잖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탁발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왜냐면 하루에 한 끼 먹고 탁발하는 상황에서는 식중독이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도저히 밑으로 막 싸면 나중에 못 걸어 다니거든. 그렇지 않나요? 설사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양변기를 부여잡고 그걸 못 올라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위를 못 올라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봉착하면 그 다음 날 하루에 한 끼 먹고 자기가 탁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못 나가면 이틀 굶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가잖아요. 그럼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사람이 뻗죠. 그래서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채 데치면 식중독균은 죽으니까. 그 대신에 데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맛없는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약간 뭘 뿌려 먹고 향신료 같은 그런 게 일종의 오심채 같은 것들이에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제 바로를 받게 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사천왕은 작고 부처님은 크죠. 사천왕이 원래 천왕이기 때문에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천왕보다 서 있는 사천왕보다 앉아 있는 부처님이 훨씬 크죠. 이런 걸 보고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크고 쉽게 말해서 주인은 크고 찌끼다시는 작게 표현하지. 그래서 누가 오야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불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태화가 뒤에 있잖아요. 불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짝수입니다. 사천왕, 그 다음 8대보살, 그 다음에 뭐 제석범천, 그 다음에 10대 제자, 그 다음에 팔금강, 사왕, 그 다음에 상왕, 용왕, 용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사례수를 기준으로 한 짝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처님은 홀수. 그리고 부처님이 서 있는 보살들보다 더 커요. 앉아 있는 부처님 보통.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센터잖아. 아이돌들도 제일 얼굴이 이쁜 애들이 대부분 센터. 그래서 부처님 센터. 딱 보면 크기도 크고 혼자고 센터.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누가 주인공인지 주인공.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대종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크고 그 다음에 찌끼다시는 작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려불화전 하니까 누가 서양미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거 크기 비례도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 같으면 관세음보살이 이따시만 크고 그다음에 선제동자 같은 경우는 쪼매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장인지. 여기 전님. 이게 간단한 불상이에요. 딱 보시면 옷도 두껍고 좀 춥죠. 옷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봐야 돼. 옷이 두꺼우면 그게 추운 쪽에서 만들었구나. 아, 쟤네는 춥구나. 하지만 어깨 까고 있죠. 아주 춥지는 않구나. 아, 저게 따뜻한데 이제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뒤로 가시면 뒤로 이제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야, 저기는 진짜 더운가 보다. 이 느낌이 확 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벗은 것 같아. 시스룩도 그런 시스룩도 없어. 근데 봐봐. 그리고 부처님이 수염 있지? 수염 보입니까? 예. 그래서 수염이 부처님한테 있습니까? 우리도 까끌었겠는데 수염이 있을 수 있을까? 머리도 있어요. 이거 상투인데? 상투에다 끈으로 묶었는데? 육계가 상투에서 시작됩니다. 상투에서. 머리카락도 있고 왜 수염도 있고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쟤네가 불교를 잘 몰라요. 서북인도래 가지고 불교 전파 지역 중에서 제일 머니까 그다음에 걔네가 그리스라는 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지식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면 젊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중년의 귀족 스타일로 만들어요. 중년의 귀족 스타일로. 그러다 보니까 수염도 있고 이제 머리카락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 동네 불교도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부처님이 수염이 어딨냐? 야, 부처님 머리카락이 저게 말이 돼? 그때 탑 만든다고 할 때 다 뽑아주셨어. 아니, 당신이 깎으니까 우리한테도 깎으라게 깎지. 당신은 기르면서 야, 너네 다 깎고 이렇게는 안 했겠지. 수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잘 봐. 상투가 야리하게 상투 끈이 없어졌어. 그리고 수염이 점점 좀씩 이상해져. 좀 더 뒤로 가면 돼. 수염이 없었다. 수염 뺐다.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완전히 빼진 않고 약간 이렇게 박준호 스타일로 입술을 뒤집었어. 이해가 돼? 봐봐. 이게 수염은 아니야. 분명히 수염은 없어. 근데 전에 아까 수염이 있을 때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수염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야, 그 수염 아니야. 그랬더니 다 없애자니까 이제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입술을 뒤로 까가지고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사람들은 수염이 있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수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거 수염 아니야? 그러면 저게 수염으로 보이니? 이렇게 참 알딸딸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입술을 깔아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웃어요. 부처님 사례 미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르카인 미소. 웃는 부처님 못 보셨잖아요? 예. 웃고 있잖아.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도 그 아르카인 미소라는 게 있어요. 웃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르카인 스마일이라고. 이제 웃는 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상투에서 점점 이거 없어져. 그리고 나중에 저기 이제 육개가 돼. 그래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렇게 머리도 이게 상투 끈이거든요. 이렇게 육개하고 나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가르쳐드리면 맨 처음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떴더니 부담스러워. 나를 보는 것 같아. 약간 부담스러워. 뭔가 이렇게 찔려. 눈을 감겨도 본다. 감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절점을 찾냐면 반을 뜨고 반을 감게. 이걸 반한 반개라고 합니다. 반 뜨고 반 감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약을 하냐면 눈을 감으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요들이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정신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밖에 외부 대상이 보여서 이제 산란스럽다. 그래서 반을 감고 반을 이렇게 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발을 내린 것처럼 문에다가 이렇게 발이잖아요. 발. 그러면
가려질 건 가려지고 보일 건 보이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맨 처음에 띄웠더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몰라요. 부처님이 이제 오랫동안 교화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 약간 졸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이거는 마투라 불상이에요. 아까 그거는 간다라 불상, 서북인도 쪽에 있는 거고 이건 내륙 쪽에, 서북 쪽에서 서북인도 쪽에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빅히트 상품이에요. 아이폰 같은 거예요. 아이폰. 처음에 완전한 건 못 만들어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에서 만드니까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초기 불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봐. 우리보다 불상이 더 크고 더 많아. 불상은 기원 전후의 대승불교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에요. 더 많아. 왜?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호흡만 냅두면 이상하잖아. 그 원불교는 어떻게 해? 원불교는 던킨 도나스로. 뭐 도나스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뭘 집중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지냈는데 그냥 위패만 가지고 할 거냐.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게 나으냐. 사진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림이라도 초상화라도 뭐라도 있는 게 나으냐. 조금 다르죠. 그러면 초상화나 사진이 그 아버지를 꼭 빼다 박은 거냐. 그거는 또 좀 다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상징. 하지만 위패만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느낌이. 그리고 아버지를 본 사람이면 위패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죠.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손자인데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위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자막 처리가 돼요. 아니, 뵌 적이 있어야 뭘 생각을 하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라 쪽에서 불상들이 막 유행을 하니까 이제 따라서 애플이 아이폰 만드니까 삼성이 갤럭시 만드듯이 이제 만든 거야. 자기네 스타일로 만든 거야. 근데 보면 야, 이 조국지 보인다. 분명히 옷 입었는데 배꼽도 보이네. 얇지. 입었는데 비치잖아. 안 입은 거 아닙니다. 지금 봐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지금 똑같이 입은 거예요. 비치지. 조국지 없어? 조국지 3개 있는 사람 얘기해 줄까? 젖꼭지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젖꼭지는 동물이 낳는 새끼 수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하나는 스페어예요. 하나는 스페어. 그래서 인간은 젖꼭지가 2개인 게 1명을 낳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에요. 그리고 2를 낳을 수도 있고 3을 낳을 수도 있고 4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놓고 하나는 스페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몇 마리 낳을까? 잡아뜨려 갖고 젖꼭지를 써. 그래서 2분의 1을 하면 그게 개가 낳을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진짜라니까.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젖꼭지가 3개 있었대. 젖꼭지가 3개 있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 젖꼭지가 3개 있어. 그리고 저기 컴플렉스지. 젖꼭지가 3개니까 뭐 목욕탕도 못 가고 그래서 하나는 감추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택시를 타고 갔대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농담 삼아 이 사람하고 이제 장거리를 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내 젖꼭지를 합치면 5개. 그렇게 5개.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람 택시기사가 얘기했냐면 그럼 당신은 젖꼭지가 1개요? 그 사람은 되게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갖고 왔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옵니다. 이 저국지 문화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젊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이게 이쪽 스타일들은 약간 어깨 각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나이 먹은 사람들. 이쪽 마투라 볼상은요, 이게 젊은 사람이에요. 16살 정도. 저쪽은 한 40살 된 거고, 이쪽은 한 16살. 그리고 어깨에 훅가시가 막 들어갔지. 한번 해볼 텨! 이렇게 시작! 아니, 느낌이 그런 좀 강인한 느낌이 안 드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게 부처님이 젊은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젊은 스타일이 있고, 나이 든 스타일이 있어. 어떤 쪽이 좋아? 나이 든 같이 살아야 되면 어때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 누가 좋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뭐냐면 유목 문화는 젊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농경 문화는 약간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는 안 바뀌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대대손손.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가장이나 어른이 그 집안의 최고 나이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가죠. 대가족 제도. 그래서 우리는 노인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이구진 전 의원이 젊어서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도 무겁겠어. 무겁지. 그래도 돌은 무겁지. 아무리 젊어도. 그럼 진짜 돌뛰기를 하든가. 무거운 건 무거운 거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노인 존중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영감님 이러면 이런 게 다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에 대한 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상품벼슬 정도가 되면 그러면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감, 대감, 상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존칭인 거고 지금도 그걸 존칭으로 쓰는 집단이 있어요. 왜 검사? 검사는 주사들이 아무리 주사가 나이가 많고 그 밑에 주사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검사가 초임 검사 해가지고 한 30대에 들어왔어도 영감님 그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시하는 용어로 바뀌죠. 그래서 김영감 하면 영감 있지. 이러면 영감이. 경상도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그 표현을 안 쓰나요? 화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화상. 말 안 들으면 아이 화상 아이씨. 경상도에 의외로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대처성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상은 원래 10년 이상 된 스님을 얘기하고 제자를 둘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처성이 일반 대처성이 아니고 절에서 허드렛이라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처사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처성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화상이라고 해요. 고려도경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 그래서 경상도 쪽에 불교가 많이 경절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남편은 화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만 놀아요. 남편은 화상. 왜?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노인에 대한 존중 문화가 있고, 그래서 노인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어디까지 지혜로우냐? 얼마 전에도 제가 TV프로에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노인에 대한 경시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노인을 좀 무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사회 구조가. 그리고 TV나 이런 걸 봐도 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일반 프로에서. 그게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지금 서구적인 가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유목 문화 사람들은 젊은이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짐을 싸가지고 옮겨야 돼. 끊임없이 옮겨가야 돼. 그때 리더를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이 리더를 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짐 싸가지고 못 옮긴다고. 그러니까 젊은 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경상도 사람들, 경주김씨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쪽이 유목 문화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음식 맛이 없어요. 유목 문화는 음식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대충 먹어야 되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저장을 해놓고 먹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유목문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음식이 뭔지 아세요? 햄버거예요. 체험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몽고에서 개발한 거예요. 햄버거 몽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먹고 우리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그거는 쌍놈이라고 했어요.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뭘 쪽쪽 빨아먹어? 이렇게 하는 시절인데 지금은 그냥 개나 고리나 다 들고 다니면서 먹고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세상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탓할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놔서 먹는 게 농경문화인 거고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유목문화예요. 말 타면서 그냥 육포 뜯고 이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라는 것도 개념도 없고 유럽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때도 걔네가 손으로 뜯어먹던 시절이에요. 식기를 써서 먹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그래서 농경문화하고 유목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농경문화 특징이 뭐냐? 품이 커요. 옷이. 유목문화 이거 옷이 붙어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또 다르다니까 옷이 붙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유목문화의 옷이에요. 유목문화 옷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는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큰 거 입고 말 한 번 타고 나면 다 찢어져요. 바람 때문에. 이거는 걸어다니면서 가오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이 사람이 한국 전쟁 같은 걸 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게 농경문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체형이 안 보이면 한국 전쟁을 대비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신장 기축하잖아요. 고대화 선수가 그런 분들 있어요. 연세 드시면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돼. 신장을 막 이렇게 막 비축해놔. 며칠 하면 내가 이걸 뜯는다 이러면서. 그런데 농경문화, 유목문화 옷은 몸에 이렇게 말 타니까 몸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도 그 사람 체형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론 뭐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충 형태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다, 몇 근 정도 나갔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면 말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유목문화 전통이 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저 금강역사나 이런 경우는 식스팩 하고 있잖아. 농경문화에서는요 이거 옷 못 갑니다. 어디가 옷을까? 예전에 유관순 복장 하는 것만 갖고도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이화여대에 다 쌍놈들 댕기는 학교였어요. 어디 양반 자녀가 종아리를 보여?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유관순 복장 같은 거 저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불교, 뭐 정사 이런 분들 보고 있으면 저기 뭐 모나미 볼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몰라.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 그래서 시절이 바뀌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복장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다 서구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도 젊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존경하는 부분이 없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이 약해졌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해졌고 예전 어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환갑 정도 되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크게 몸이 나쁘고 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지 않고 지시할 만큼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이런 거 할 때 농사는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를 안 해도 돼. 정보를 뻔한 거잖아. 그 농사 지신다며 1년에 뭐가 크게 5년 전하고 크게 바뀌는 거 있어요? 그때도 땄고 지금도 따지. 농사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지금 5년 전하고 지금은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모자 같은 거 하나 살려고 그래갖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다음부터 모자 광고만 계속 뒤따 뜨고 자명종 하나 살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자명종 얘가 자명종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얘가 안다니까. 아니 진짜 SNS가 알아요. 포털에서 다 아는 거야. 저놈이 뭘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광고를 막 띄워버린다니까요. 전체 맞춤으로 놓은 거예요. 전체 맞춤으로. 한두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얘한테는 얘기 많은 거, 얘한테는 얘기 많은 거. 접속자가 얼마나 많겠어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고 하나만 검색해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지금 못 따라가지.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80, 90이 돼버리면 이거는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중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권위로 뭘 지시하고 이게 아니고 80, 90 되시면 너무 약하시잖아. 정신이 없고 떨어지지. 그게 유지가 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많이 경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농경 문화, 큰 옷을 입은 거에서 유목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가 주도하는 시절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왔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애들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가수 애들 보면 점점 젊은 애들 보면 아유 젊은 애들이 참 이쁘네. 이렇게 되면 지금 현대에 약간 맞춰가는 거고 그래도 노래를 하려면 조용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몰라 나오나 티켓 사러 갔을 수도 있어. 나오나 디너쇼 티켓 사러. 아줌에 손 한번 잡아주 있어. 뭐 이런 거 아이고 씨 뭐 이런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쪽이 되는 거죠. 서양은 안 바뀌었죠. 우리가 바뀌었죠. 우리가 문화적인 거의 종속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젊음에 대한 추구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상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젊음에 대한 추구. 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젊은 불상이 좋으냐 나이 든 불상이 좋으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요즘 만들어지는 불상은 점점 젊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점점 살이 빠진다고. 살 빠진다고. 16살 정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똥머리거든요. 머리. 똥머리 보이세요? 똥머리? 똥머리 아시죠? 주변을 좀 밀었어요. 지금 다 밀었어요. 이렇게 쫙 밀었어요. 저게 재밌는 게 간다라에서 불상을 만든 걸 보고 마투라에서 내륙 지역에서 불상을 만드는데 여기는 불상을 못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만들면 안 돼 라는 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런데 불상 수요가 있어. 뭐든지 수요가 있고 그쪽에 돈이 돌면 요구가 있으면 만드는 놈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불상을 만들면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불상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완전한 걸 만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불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럼 뭘 만들까? 불상 아닌 불상을 만들자.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잖아. 16살 모습으로 만든 거라니까. 부처님 아니지. 부처님이 아닌 거요? 아닌 것도 아니지. 맞아요? 맞는 거 아니지? 부처님을 만들었어? 아니야. 부처님 되기 전이야. 너 생각 잘못했어. 이거 부처님 35살 12월까지는 부처님 아니었어. 아니지. 34살 12월까지는 부처님 아니야. 35살부터 부처님이야. 12월 8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16살 모습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부처님이 아닌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서는 장가가기 전에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주변을 다 밀고 만주족 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머리만 남겨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유무를 다 머리 헤어스타일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인도는 저게 젊은 스타일이에요. 장가가기 전 모습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저 마투라 불상은 불상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상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34살 때까지는 부처님은 아니었잖아. 시다르타지요. 근데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부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뭐라고 부를까? 그걸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의 시조가 그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일반이라고 말고 부처님이 반드시 될 사람 그걸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석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지만 보살씨. 그래서 이건 보살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불쌍해. 질문 있습니다. 오, 뭐 굉장히 용기 있게. 네, 저렇게 젊은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을 만들 때는 코도 저렇게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질문이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네. 인지네한테 일본 사람들이 고백받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 인도 상들의 특징이 돌이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면 당연히 코가 나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앞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돌이 물르니까 여기 보면 손을 붙여놨어요. 손을 이렇게 띄워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까지 붙였다니까. 왜냐면 띄워놓으면 파손이 되니까 돌이 물은 거예요. 물은 거. 그래서 손가락도 원래 다 붙였어요. 이렇게. 왜냐면 띄워놓으면 잘 깨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처님 손에는 물갈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리 보세요. 머리가 점점 이제 똥머리에서 이제 점점 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상으로. 젊은 거에서 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도 이거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저 꼭지 쪽은 많이 들어갔지만 차마 가르칠 수 없는 면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있지.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인도는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헐벗은 문화예요. 옷을 벗는다고. 지금도 우리가 젊은 애들 봐보세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뭐 아이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벗고 나오잖아요. 그게 유목문화거든요. 농경문화는 전부 옷으로 가리는 거고 유목문화는 옷도 몸에 딱 붙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 더운 지역까지 들어가 버리면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인학교 들어보셨어요? 네. 자인학교 같은 경우는 나치합니다. 걔는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 진정한 무소유는 다 보여주겠다. 가리는 건 무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줘. 모두에게 다 보여줘. 근데 걔네가 뭐라고 씹냐면 불교를 불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너네 부처님은 없는 거 아니요? 없는 거 아니요? 아니, 옛날에는 저런 게 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유치한 건데 그래서 전륜성왕 뭐 1000명의 아들이 있고 뭐가 좀 크고 막 이런 게 있어. 위대하대. 대충 알아들어. 뭐 위대하대. 그리고 자꾸 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볼륨감을 줘. 그게 이런 상이에요. 느껴지지? 네. 느껴지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32상에 나와요. 부처님은 여의봉과 같아서 보통 때는 작아졌다가 쓸 때는 거까지. 그게 성기숭배. 우리 이 인류의 고대로 올라갈수록 성기숭배가 다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기숭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상으로 표현돼. 그런 걸 음마장상이라고 합니다. 음마장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똥머리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저런 거는 이제 점점 불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상으로. 그리고 결국 이렇게 소라나 말같이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간다라불상과 마타라불상을 비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 보실 것도 아니고 이거 굳이 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대충 넘어가. 이 불상이 진짜. 중국에서는 용문석굴의 노산화불 그거 제일 이쁘고 우리나라는 뭐 석굴암 부처님이 제일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서 제일 좋은 부처님이 이 부처님. 바라나시 양식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에 이르렀어요. 일상 양식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어요. 바라나시 쪽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 바라나시 양식 부처님 처음으로 설법하신 그 동네에서
되게 이쁩니다. 저 불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사고 왔어요. 진짜 카메라를 샀어요. 조그만 카메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이게 안 돼요. 공항 검색 때 하듯이 통과해요. 하고 저걸 찍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저걸 찍기 위해서 밖에 카메라를 하나 들고 그다음 조그만 카메라를 하나 양말에다 넣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고 큰 카메라를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지. 그리고 언제나 뭐 동전 같은 걸 갖고 가야 돼. 몸을 다 비우면 안 돼. 그럼 삑 소리가 난 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 그럼 걸려. 그러니까 보면 어우 이거 뭐 하나 안 뺐네. 아이 뭐 이렇게 그래서 양말에도 넣어서 가서 찍어오고 거기 가면 또 지키는 사람이 또 있어. 2명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들한테 몇 명은 나를 가리고 그 다음에 몇 명은 말을 시켜라. 그냥 말을 시켜라. 그래서 찍었던 아주 대단한 불상이에요. 대단한 불상. 근데 그렇게 찍는 게 정당합니까? 돌로 된 문화재는요 사진을 못 찍게 할 필요가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문화재위원으로서 얘기하면 이만큼도 없어요. 회화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도는 특이하게도 아잔타 석굴 같은 데 가면 거기 회화 미술이 있어요. 600년대 회화 이런 것들이. 그건 또 찍어요. 이건 돌인데 못 찍어. 이거는 돌 원래는 그건 찍으면 안 돼. 회화는 찍으면 절대 안 돼. 아잔타 석굴 같은 게 정상적인 국가면 그걸 폐쇄시켜야 됩니다. 벽화 있는 쪽은 전부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찍도록 그냥 냅두고 그냥 냅두는 건 아니에요. 찍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찍으면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돌 유적을 못 지켜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아무튼 재밌어. 저를 보시면 배꼽 보이죠? 옷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어깨에 다 입고 있는데 그리고 광배가 훨씬 화려해졌죠. 손은 수위는 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설법이랑 틀려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잡고. 손 지금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걸 거위왕 같이 무슨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파손 안 되게 하려고 붙였다. 코 어디 갔습니까? 자빠졌어. 뭐 아들 날라고 갈아 먹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자빠졌어. 그리고 보시면 배꼽. 이 진짜 보면요 진품에서 나오는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이 최고의 이런 명품들을 보면 저는 제가 뭐 그런 일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 천생연분을 만나거나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귀에서 뭐 종소리가 들린다는 드라마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여러분도 겪어보지 않으셨어? 여러분 박관장관한테 그런 걸 겪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겪었다고 대답해 그냥 어차피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랬다 치고 저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여러 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경험했냐면 석굴암 본전불 뒤쪽으로 갔을 때 11명 관세음 못 살고 석굴암 본전불은 들어가서 봐도 그렇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에 익어가지고 석굴암 불상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 옛날에 애국가에서 보고 이래서 가지고 많이 봐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생각보다 크네. 이 정도 느낌이 압도적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처님 엉덩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쓱 가면 이게 스님들 특권입니다.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희한하게 부처님 엉덩이가 만져줘요. 변태도 아닌데.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사람이 안정감을 주려고 손을 뻗으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딱 가다 보면 거기 11만 관세음 보살을 딱 보면 야, 나 처음 보고는 한동안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도 안 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정지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걸 딱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비명을 지르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늘상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비명을 지를 정도면 덜 무서운 거다. 진짜 무서우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거나 안 그러면 주저앉거나 이렇게 맥이 풀려버리는 거지. 뭐 소리가 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뛰댕기고 이거는 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대박 걸리면 몸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 11명 관세음보살 볼 때 그랬었고 중국의 용문석불 불상 또 제가 처음 볼 때 진짜 기대가 없이 찔찔거리고 갔다가 힘들어 이런 딱 무슨 팔이 끈끈이에 팔이 붙듯이 잠시 정지 그리고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진짜 넋을 놓고 이 불상도 처음 딱 뵈면 그 진품에서 에너지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라. 진짜 보고 있으면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얼마나 찍고 싶었으면 카메라를 사갔겠어. 더 재밌는 건 밑에 있어요. 이게 녹야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른 앞에서 녹야원 불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슴 2마리가 있어요. 사슴 보입니까? 네. 사슴 약간 코를 뜨긴 했는데 그 사슴인 건 아시겠죠? 해쳤잖아 해. 그리고 추정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을 불리는 거예요. 네, 법률을. 제자들이 이렇게 온 거죠. 오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비고. 자세히 보면 이 양반은 머리카락이에요. 여기 빡빡빡빡 머리. 신도입니다. 신도. 신도가 누굴 데리고 왔냐?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는 자세상으로 확대해서 보면 딴짓하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애들은 통제가 안 돼. 애들은 통제. 아마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최대 후원자가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분이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 데리고 왔잖아. 남자가 애 데리고 오진 않았겠지.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자예요. 그래서 야 후원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지금 발견해주는 사람이잖아. 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 진짜. 석굴암도 내가 이거 발견했잖아.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유포시켰거든. 봐봐. 젖꼭지. 젖꼭지. 이게 흑백 사진에서 잘 보여서 이게 처음 석굴암 일제 강점기 때 사진이에요. 젖꼭지. 아투라 불상의 그 젖꼭지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젖꼭지가 잘 안 보여. 보이지 젖꼭지. 이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젖꼭지만 보기 시작해. 근데 나중에는 얼굴은 안 보이고 젖꼭지만 보여. 근데 옷을 입었잖아. 지금 분명히 흑백 사진으로 보시면 옷을 입었잖아. 아까 마투라 불상하고 똑같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왜 마투라 불상은 젖꼭지가 보인다고 그랬지? 더운 지역만. 그래서 이게 더운 지역, 그러니까 저는 석굴암이 기술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시대자상이나 이런 데 보면 샌들 같은 거 신었어요. 로마 샌들 같은 거. 그리고 메그리코나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같은 데서 중앙아시아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데 안 본 사람은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누군가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젖꼭지도 이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큰 젖꼭지보다 이렇게 작은 젖꼭지가 훨씬 어려워요. 이거 큰 젖꼭지 그 여자 거 가는 거 이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석굴암 거는 저거 정으로다가 쫓는 거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으로 쫓고 있는 거잖아. 조그마한 젖꼭지 날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젖꼭지에 무지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안 쓰면 그냥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느냐? 아, 저 시절만 하더라도 신라에서는 저 석굴암 불상이 섹시미로다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어깨를 깠잖아. 우추. 조선 시대 때도 어깨를 잘 안 까요. 안 까. 그리고 어깨를 까더라도 이 가사를 이렇게 올려요. 아니면 가사를 낮추더라도 젖꼭지를 뭉개. 이쪽 젖꼭지도 뭉개. 여기 불상도 봐봐. 가슴 밑으로 있지만 젖꼭지 없지. 왜? 그게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19금에 걸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제 얘기를 듣고 앞복지만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젖꼭지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뭉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조선시대 때 젖꼭지를 의식했던 거야. 젖꼭지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19금에 걸려. 그런 문제가 생겨. 외설로 올릴 거야. 이렇게.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가려진 젖꼭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생각보다 성적으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젖꼭지를 저렇게 내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이제 남자들의 특징이 속에 런닝을 잘 안 입어요. 이게 여름 되고 이러니까 덥고 이러니까 젖꼭지가 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이 찔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징계를 먹었어요. 아니 요즘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 종교에서 젖꼭지를 저렇게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풍속을 할 수 있는 지금보다 오히려 개방적이었어요. 그 토우나 그 다음에 뭐 원효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천하를 찍을 수 있는 기둥을 깎겠다. 굉장히 그게 음담패설을 하거든요. 음담패설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유목문화가 들어와서 유목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요 농경문화하고 달리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돼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시면 돼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프랑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혼, 결혼하지 않나? 독신은 혼자 산다는 어떤 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비혼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지 성적으로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버려요. 불과 한 세대만에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똥차가 비켜야 새차가 간다. 이래서 동생한테 밀려 시집가는 사람도 있고 한 2달 만에 얼굴 보고 갑자기 시집갔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동거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 그래서 좀 있으면 프랑스 같이 될 거다. 프랑스는 동거도 결혼에 준하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거든요. 동거를 해서 애가 생기고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를 본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프랑스는 거의 법적인지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사회적인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뭘 주장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뀌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언제까지 내려가냐? 있잖아. 철분 같은 경우는요. 저게 끝이 아닙니다. 저 위에다가 석고를 발라요. 왜? 피부가 거지 같잖아. 딱 봐도 거지 같지 않아요? 저 상태로 존상을 모셔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다 석고를 바르고 개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똑같이 이렇게 쳐가지고 주름이 많아요. 그러면 더 두껍게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매끈하게 나온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다 잠복해 있다. 여기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봐. 여기 이제 줌을 뜰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겹친 거죠. 한 통으로 떠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한 통으로 뜨면서 아마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붙인 걸 나중에 띈 걸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요 상태가 그냥 완성 상태라면 이런 걸 다 깎아서 밀어냈겠지. 깨끗하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요 위에다 석고를 바르니까 냅둔 거지. 석고를 바를 거면 젖꼭지가 안 튀어나오도 돼요. 왜? 석고에서 만들면 되잖아. 젖꼭지가 필요하면. 석고에서 끌어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원판은 조금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손은 어디 갔습니까? 손은 나무로 만들어서 끼웠어요. 주물러 뜨기 힘드니까. 이게 섬세하잖아, 손이. 네, 그래서 손은 없어진 거예요. 젖꼭지 보이죠? 네. 앞으로 젖꼭지만 계속 부처님 삼배하다가 킥거리고 이렇게 장풍 부처님. 장풍 나오지? 여기 이누야샤 이런 만화 같은 데 풍열 이런 이게 법륜, 손바닥 법륜. 아까는 발자국에 있었잖아요. 발바닥 법륜, 손바닥 법륜. 이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게 아라한의 18시통. 그래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밑에서 물을 내고 위에서 불을 내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 불을 내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유성 신병 보일 때 위에서는 불을 내고 불을 내고 거꾸로 하고 뭐 이런 얘기 지금 그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손을 내밀고 있고 아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사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절하면 인도 부처님들이 친절합니다. 대부분 이러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도들이 절하면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 받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달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마촉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마촉지 손을 깨달음의 수인. 우리는 깨달음을 존중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깨달음 쪽이고 인도는 인사를 받아주거나 설법하거나. 그러니까 인사하면 그래 왔어 라고 하는 친절한 부처님. 안 그러면 부처님이라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가르쳐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관점이 좀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리고 왼손 모습을 보면 옷을 잡고 있습니다. 저게 가사라고 하는 옷은 드레펄인데 한 6m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로마 원로원 복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교온차가 큰 데서 나타나요. 더우면, 추우면 이렇게 다 덮고, 더우면 오른쪽 어깨를 까고 한쪽으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써득써득하게 안쪽을 다 덮어서 지금은 이거는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다 덮고 있고, 그다음 더우면 아까 불상들, 석굴암 불상에도 이거 깠잖아. 이거 까잖아. 이거 더울 때. 낮에 부처님. 이거 아침 저녁. 이해가 되죠? 네. 이건 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간다라 쪽이라서 이게 옷이 두꺼운 거고, 그런데 이걸 뚫뚫 말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훌러덩 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자인하교로 바뀔 수 있어요. 원치 않는 바바리맨.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바리맨이 된 거야. 그럼 낭패잖아. 그러니까 왼손을 보시면 옷을 잡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장에 보면 가사에 고리를 만들어. 그래서 조계동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고리가 있어요. 가사에. 그 다음에 끈으로다가 묶어라. 이런 얘기들은 그건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잡아요. 초반에는. 저렇게 잡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내밀지 않는다 그랬죠. 왼손은 까면 안 돼. 이렇게. 왜? 이거 닦는 손이니까. 또 까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손등이 보이도록 해서 뭔가를 잡고 있는 거죠. 계속.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죠?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이런 걸 보고 폐쇄형 의복이라고 합니다. 저건 개방형 의복. 개방형 의복은 개나 걸이나 다 입을 수 있어. 그냥 배트맨 가운 같은 거니까 그냥 아무나 착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폐쇄형 의복은 뭐냐면요. 몇몇 사람만, 저랑 체형이 비슷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입으면 이거 뭐 유령돼, 유령. 그리고 옷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맞춰져 있는데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손의 용도를 몰라요. 동아시아 사람들. 왼손이 뭐 하는 건지를 몰라. 이런 옷을 우리가 입으니까.
처음에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 운강석굴이들 이때만 해도 이거 잡고 있지. 잡지. 그치? 잡았다는 게 보이지? 몸에서 지금 천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에 천부처님 천불이 나지. 천불이 나 진짜.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커서 지금 보시면 이거 좀 5m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서 근데 이게 돌이 좀 약해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원래는 이 가사 전체에 천불이 쫙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처님. 그런데 용문석굴로 오면 아까 그 운강석굴보다 그 다음 시기가 용문석굴이거든요. 이때쯤 오면 옷 자체가 벌써 봐봐요. 지금 우리 입고 있는 도포같이 장상 같은 스타일로 바뀌어요. 저 골룡포를 입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옷이 바뀌어. 옷이 바뀌면서 왼손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이거 잡을 필요가 없지. 이런 옷이니까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 웃기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가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약간 바뀌는 거야. 이게 용도를 몰라 지금. 용도 몰라. 가위로. 가위? 맨 처음에 주먹이었잖아. 그리고 주먹에서 시작하잖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다음 단계 봐봐. 여기 비장중도 가위지. 그리고 이제는 손을 까기 시작하지. 뒤집기 시작하지. 이렇게. 인도 쪽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손 등이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용도를 이쪽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쪽도 그러면 이쪽으로 살살 이렇게 해볼까? 이런 느낌이 보이지? 서산 마이 삼종불이거든? 난 2개. 좀 더 폈지? 좀 더 폈지? 좀 더 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피지. 다 피지. 손바닥 다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시무에인 여원인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인도 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먹에서 시작해서 주먹, 가위, 보재기.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니까 부처님이 자 이거 어떡하지? 하나 빼기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 부처님 망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 빼기에서는 한쪽이 보재기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보재기 내면 이거 집니다. 100% 집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 빼기 하면 꼭 그렇게 좀 얼빙한 애들이 있어요. 다른 걸 내는데 똑같은 걸 내면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끝났어. 그래서 오늘 불상에 대한 이야기 그 시간 뭐 보시면 끝났어요. 시간 보시면 끝났어요. 그래서 불상의 기원 탑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불상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기에는 인도의 그런 더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가 후대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혼동스러워하고 헷갈려하고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와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심화하는 차원에서 또 제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긴 얘기예요. 긴 얘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오셔서 듣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내에 부처님의 받기가 충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